안녕하십니까. 제주와미래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세계의 섬들은 대부분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 없고 면적도 그리 넓지 않아 섬에 내리는 총 강수량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물이 흐르는 큰 강이나 하천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세계 유수의 섬 지역에서 가장 지하수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미국 하와이주입니다. 제주도보다 82년 앞선 1879년부터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기 시작한 하와이주는 지하수 과다 개발에 따른 지하수의 하강과 해수 침투 문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농약에 의한 지하수 수질 오염 문제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1990년대부터 하와이주 지하수 관리를 벤치마킹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에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하와이주의 지하수 관리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현재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하수 3대 위기 극복 방안과 더불어 전체적인 제주 지하수 관리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주 지하수 전문가이시죠. 하와이주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직접 연구 연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곶자왈 공유화재단 이사 겸 곶자왈 연구소 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고기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제주 지하수 특집 기사를 쓰시면서 하와이주를 포함해 해외 여러 나라 지하수 관리를 취재해 오신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하와이주의 일반 현황과 수리 지질학적 여건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 기자님, 하와이주의 위치, 면적, 인구, 관광객 등 일반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제가 지난 2011년에 그 하와이주의 해양 심층수와 지하수 관련 취재를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하와이주는 전체 인구는 140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기후는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 연중 내내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그런 아주 여행하기 적합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화산섬이죠. 화산나무로 되어 있고 그 지하수를 개발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강수량이 산악 지역인 경우에 한 7,600 밀리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제주가 지금 한 2,100밀리 정도인데 산악 지역은 760밀리 정도 있고 대신에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50밀리로 좀 편차가 좀 크는 강수량의 편차가 좀 큰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뭐 지역 경제는 그 부동산업 그리고 군 관련 산업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제주와 마찬가지로 관광 산업도 하와이 경제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와이도 제주처럼 화산섬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하수 개발과 이용 측면에서 그리고 수리 지질학적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하와이주 전체적인 물 보전 이용 정책과 함께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와이주는 크게 5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섬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두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섬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와이주와 제주도의 공통점은 두 섬 모두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섬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따라서 이제 지하수 함량률이 높고 또 오염 취약성도 높다 라고 하는 그런 화산암 지역의 특유의 수리지질학적인 특성을 제주도나 하와이주에 있는 섬들 모두가 갖고 있는 이제 공통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하수 보존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제주도나 하와이주의 그 유사성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주도의 동부 지역에 이 담염수가 이제 혼합되는 형태의 기저지하수가 광범위하게 보존하고 있는데 네. 하와이주인 경우에도 해안변 지역은 이 기저지하수가 상당히 넓게 분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산악 지역인 경우에는 이 제주도에서 얘기하는 상위지하수라고 하는 개념도 하와이주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우선은 구성 암석에서의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와이주인 경우에는 두께가 아주 얇은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솔리아이틱 용암유로 되어 있어서 제주도보다는 이 한 번 흐른 용암의 두께가 매우 얇은 그런 특징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는 이제 현무암질 용암유가 주로 분포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조면암이라든지 조면질 안산암 계통의 이제 용암들이 있어서 이 두께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훨씬 하와이보다 좀 두터운 용암들이 이제 많이 분포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지질 구조 측면에서는 이 제주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 지하수가 흐르는 거를 방해하거나 차단하거나 이제 또는 그 영향을 미치는 이 암맥이라고 하는 지질 구조가 하와이주에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제 그 발달되어 있는데 제주도에는 이러한 그 암맥이 발달된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고기현 소장님, 하와이주에서 최초로 지하수 개발은 언제 이루어졌고 초기에 생겨났던 문제점들 그리고 100년 이상 지하수 이용, 보존,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었을 텐데요. 대표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 하와이 왕조 시대 때부터 왕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정의롭게 배분하는 그 자체를 법으로 인식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뿌리내려져 있는데 1879년에 이제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지하수가 개발이 된 이후에 이 사탕수수 경작이 아주 전체 하와이주의 5개 섬으로 급속하게 이제 확대가 되어서 하루에 151만 톤에 달하는 지하수를 정말 무분별하게 뽑았었거든요. 이 설탕을 1톤 생산하는데 그 물이 3,780톤, 약 4,000톤의 물이 필요하고 땅이 1,200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세계 설탕 소비량의 30% 가까운 설탕을 하와이주에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비례적으로 물 소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지하수가 이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그러한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1900년대로 들어오면서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했고 이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 지하수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 하와이주에서는 이 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수도국이나 같은 수도국 같은 그런 기구들을 설립을 해서 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존 관리 체계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 흐름이 있는데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초의 법을 도입하면서 물을 정의롭게 배분하는 것을 법의 정신에 담았을 만큼 물 이용이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고대로 기자님, 146년 동안 지하수를 보존 관리해왔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취재하시면서 하와이주에서 제주도가 배워야 할 점들이 있다면 좀 의제처럼 이렇게 좀 꺼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제주의 지하수의 가장 큰 문제라 그러면은 첫 번째가 함양량 감소 그리고 지하수 오염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 고기현 박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1835년이죠. 하와이에서 사탕수 재배가 성공하면서 사탕수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하수 사용량이 증가를 했고 그 결과 또 해수가 침투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하수의 그러니까 하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보전지역 설정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지하수 함양량의 그 감소를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벌어지면 그 원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지금 들러보면은 이전부터 서부 지역 지하수, 서부 지역 지하수 농업용 관정에 해수가 침투하고 있다. 그런 게 계속 반복해서 가뭄시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도 이 관련 기사를 수도 없이 썼는데 행정에서 한 게 뭐냐? 이렇게 반문했을 경우에는 거의 없거든요. 예전에 우리 고기현 박사님 계실 때에는 미리
지하수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해수가 침투하게 되면은 그것을 농민들에게 전파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경보 시스템은 있었지만은 네. 이런 해수 침투를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덜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와이에서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법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와이 주하고 제주도가 지하수를 관리하는 법적 체계 측면에서 서로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고기원 박사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도가 1990년대 제주도 개발 특별법과 그 시행 조례를 만들 때 네. 이 하와이주의 지하수 보존 관리 제도를 많이 이제 소위 벤치마킹해서 네. 우리 특별법과 조례에 이제 그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 관련 법 제도는 하와이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하와이주보다 제주도가 특이한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제도, 네. 그리고 지하수 원수대금을 포함한 재정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네. 이 지하수 보존 관리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제도는 하와이주에는 현재 시행이 되지 않는 제도거든요. 네. 또 반대로 제주도에는 없는 하와이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는 이 오폐수를 지하로 무단 침투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 금지 구역을 네. 아예 도면으로 고시를 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지 구역 안에서 이 오폐수를 지하로 침투시켰을 때는 네. 그에 상응하는 이제 처벌을 이제 네. 받게 되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광역 상수도를 포함한 이제 그 상수원들이 대부분 지하수 관정인데, 이 하와이주에서는 상수원을 이제 평가를 해서 수질 오염으로부터 상수원이 얼마나 안정성이 있느냐, 또 네. 만약에 오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 구역을 설정을 네. 해서 그 구역 내에 있는 각종 오염원들을 제거하기 위한 네.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도에는 이러한 네. 제도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 하와이주인 경우에는 대수층별로 즉 지하수가 이제 주로 흐르는 그런 지층을 이제 대수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대수층별로 적정하게 취수할 수 있는 지속 이용 가능량을 고시를 해서 네. 누구나가 그거를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고지를 해 있고, 지하수 관정 중에서 농약이나 네. 유기 화합물과 같은 그런 독성 물질이 네. 검출되는 관정은 1년마다 한 번씩 그 관정의 위치를, 그리고 그 독성 물질의 농도를 우리 같으면 관보에 네. 고시를 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그 지하수 관리를 하는 주정부가 네. 이러한 그 오염된 관정들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네. 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하와이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상적으로 들리는 것은 그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오염 물질이 지하로 침투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점과 물 이용량을 대수층별로 별도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그 소통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법은 그렇다 치고 행정 체계에 있어서도 우리 하와이 주하고 차이가 있다면 고기원 박사님 아시는 대로 좀 풀어주시죠. 네,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하와이주는 이제 그 수량과 수질, 농업용수의 개발 공급을 그 기능별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제주도는 농업용수, 뭐 생활용수, 그리고 수량, 수질 모든 거를 통합을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그렇죠. 잡고 그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하와이주인 경우에는 수량은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토지 및 천연자원국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이제 총괄 담당을 하고 있고, 수질은 보건국에서가 이제 담당을 하고, 농업용수는 이제 농업국에서
개발 이용 공급에 관한 업무를 이제 전담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기능별로 했을 때의 서로 연계 협력 또는 이 정보의 어떻게 보면 교환이나 소통의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지만 그렇죠. 이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주기 때문에 네. 이 부서 간의 어떤 장벽이나 예. 불통으로 인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고대로 기자님. 지금 그 고기현 박사님께서 기능별로 지하수를 관리하면서 수량을 관리하는 부서, 수질을 관리하는 부서,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세 기능을 전담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통합 컨트롤하는 그런 기구를 말씀해 주셨어요. 수자원관리위원회라고. 취재하시면서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제주도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농업용수, 하천 관리가 지금 각 부서로 제각각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어느 한 부서에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주개발공사도 있지만은 개발공사는 물을 이용하면서 삼다수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지 그 나머지 네. 제주의 지하수가 최소 관정 정도는 알겠죠. 최소 네. 관정의 수질 관리 정도는 하겠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서를 통폐합해서 하나의 어떤 기구로 만드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고기현 박사님께서는 또 다른 견해를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그 예. 통합 컨트롤 타워인 수자원관리위원회 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모를 때는 상설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수자원관리위원회도 있고 상설 조직 만드는 게 적합한지 아니면 부서를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하는 게 좋은지 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하와이주의 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하와이주 헌법에서 네. 이 하와이주 주민들이 안심하고 또 지속 이용 가능한 그런 물 관리를 전담하기 위해서 네. 그 법적 기구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헌법의 규정의 명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로서 이제 거의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 조직인가요? 상설 조직입니다. 예. 우리 같으면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네. 감사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를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처럼 하와이주의 수자원관리위원회도 그 법 또는 조사 연구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 이와 같은 인력들로 구성된 스텝이 네. 한 20여 명이 이제 그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수량, 수질, 농업용수, 상수도 이런 것들이 기능별로 담당을 하든 통합으로 관리를 하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통합 조정의 어떤 기능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네. 통합 관리를 하더라도 그 통합 관리를 하는 주체의 컨트롤 타워가 기능과 어떻게 보면 역할이 네. 제대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역량을 갖춰 있어야 된다. 네. 하와이주인 경우에 이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이제 1988년도부터 네.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 이 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하와이주의 수자원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각 부서별로 만드는 세부 시행 계획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가 심의 조정을 해서 수자원 정책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네. 조정해주는 역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각 부서들이 시행해 오는 또는 시행하고 있는 물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로 계획 대비 집행은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역할까지 다 하거든요. 지하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그 꾸준히 조사 연구하고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도의 공조직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연속성 측면이 다소 와해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수자원관리위원회가 그러한 역할까지 맡고 그렇죠. 있다고 봐도 되는 네. 건가요? 그 하와이주와 우리 제주도의 어떤 행정 체계에서 가장 이제 다른 점은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조직 구성이거든요. 네. 우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2년 정도 있으면 부서를 다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하와이주의 호놀룰루시 수도국 같은 경우는 수도국장이 평균 임기가 10년입니다. 예. 우리 수자원본부는 뭐 우리 예를 들어 좀 안 좋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평균 임기가 1년에서 1년 반이거든요. 예. 그러면 정책이나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 그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열정이나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제주도의 최상위 수자원 관리 정책은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천수 관리계획, 물산업 육성계획, 농업용수 종합계획 등 부서별로 별도의 계획을 따로따로 수립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 측면에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하와이주 사례를 참고해서 수자원 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고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제가 일전에 앞서 얘기했지만은 현재 제주도의 그 지하수 함양량이 어느 정도이고 또 일일 지하수 이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네.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물어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인사로 바뀌어서 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고 봐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분들 많고 이런 결국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지하수 어떤 변선사라든가 이용에 대한 네. 이런 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미래 계획도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6개월, 1년 이렇게 네. 근무하다 가면서 계속 이 과정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매년 네. 지하수 정책이 그 범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어떤 법적인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거기에서 수자원에 대한 모든 정책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기구도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역할을 현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가 맡아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예산과 인력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하수 연구센터를 좀 보강하든지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제주의 지하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우 섬은 제주도보다 면적이 좀 작다고 합니다. 100만 명 인구가 살고 있어서 제주도 인구보다는 좀 많은데 관광객이 많이 찾는 휴양도시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아우 섬, 하와이주 전체적인 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기원 소장님께서 전반적인 상수도 관리 체계와 더불어 호놀룰루시가 있는 오아후 섬의 사례를 저에게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하와이주의 상수도는 일단은 이제 시군에서가 이제 전담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정부에서는 상수도 공급이나 뭐 소위 개발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제주도는 이제 상하수도본부가 네. 도 산하의 이제 사업소 조직으로 돼서 도가 직접 상수도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인데 하와이주는 이제 시군에서가 담당을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리적으로 주정부가 전체 상수도를 관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개 섬들이 각각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정부가 한 군데에 집중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뭐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 단위 또는 군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호놀룰루시 수도국 같은 경우에는 네. 1929년에 이제 창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오하우 섬의 상수도를 이제 전담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이제 탄생을 했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호놀룰루시 수도국의 수도국장은 평균 재임 기간이 10년입니다. 예. 10년 동안에 상수도와 관련된 문제나 또는 새로운 어떤 용수 공급 플랜을 짜고 그거를 이제 실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수도국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그 일관성과 예. 어떻게 보면 그 상수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예. 농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현재는 연간 한 3천억 정도의 그 상수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일 이제 평균적으로 약 65만 톤 정도의 수돗물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700여 명이 직원들이 근무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와이 그 호놀룰루시 수도국에 직접 연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근무를 이제 해본 경험에 의하면 매우 전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다 그 배치가 되어 있어서 누수 분야든 공급 분야든 수원 개발 분야든 모니터링 분야든 수질 관리 분야든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전문가로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제주도는 전문가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 하와이주하고 직접적인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수도국에 근무하는 분들은 수도국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서 이동이 없다는 얘기죠. 네. 예, 부서 이동이 거의 네.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그분네들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설이 돼 있고 얼마만큼의 뭐 소위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머릿속에 다 예.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정도의 예.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면 굉장히 부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대로 기자님, 상수도 관리에서 제주는 그 유수율, 이게 문제이거든요. 화산 지형에 있기 때문에 유수율을 높이는 게 쉽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아후 섬의 상수도 관리 체계에서 유수율 문제든 우리 제주도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주도의 그 유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관정에서 누수되는 이제 물이 많다는 것이겠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제주도에서 상수도망 블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망 블록화 사업은 현재 K워터에서 지금 위탁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왜 네. 제주도가 네. 전국에서 이렇게 누수율, 유수율이 낮고 누수율이 높냐 물어보니까, K워터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상수도관이 법적 규격에 맞춰서 깊게 이렇게 매설이 돼야 되는데, 제주 지형이 이제 바위로 안반 지역이 많다 네. 보니까 굉장히 낮게 매설이 됐다 그럽니다. 네. 이거는 감리 과정에서 분명히 정말 제대로 감리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적인 그 기준에 맞춰서 상수도관을 매설했으면은 아마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그 제주도에도 그 지하에 있는 상수도 관망을 그 구축한 네. 상수도 지리정보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매설 위치가 굉장히 다르게 네. 이렇게 표현됐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수정을 해줘야지. 지금 저희 고향 같은 데 가보니까 밭에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 옆에 밭이 있는데 밭에 지금 상수관이 매설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관망로에 보면은 밭으로 매설된 게 아니고 도로로 매설된 이렇게 되어 네.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하수가 어디에서 새는 것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 상수도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한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을 좀 빨리 보완해서 예. 정확하게 우리가 그 상수도 관망을 모니터할 네.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예, 요즘 디지털 전환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자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베이스맵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적용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기원 박사님, 하와이주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하와이주의 그 물관리 거버넌스는 이제 직접적인 물 이용을 좀 줄이고 예. 아끼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버넌스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지하수가 함양이 되는 유역을 예. 보호하자라고 예. 하는 유역 관리 거버넌스가 있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 1916년에 이제 설립된 이 비영리 단체입니다만 하와이주 공동체 재단이라고 하는 거버넌스가 있는데 네. 이 거버넌스에서는 이제 최근에 세 가지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예. 일일 15만 톤 정도의 물을 아껴 쓰자, 주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하루에 11만 톤 정도의 하수를 재이용하자. 20% 이상을 예, 그렇게 하자는 그리고 그런 얘기네요. 뭐 지하수 함양량을 하루에 뭐 한 10만 톤 정도 늘리자. 예.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네. 거버넌스가 직접 챙겨나가고 있는데 네. 특이한 거는 이 의회에서 네. 하와이주 의회에서 이 하와이 재단 공동체가 제안한 이 세 가지를 네. 주정부 너네들이 네.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네. 노력해라라고 해서 법으로 통과시켜줬다는 겁니다. 시민운동을 법으로 그렇죠. 통과시켜줬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 물 아껴 쓰거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는데 어떠한 예. 소위 구체적인 예.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연구하는데 연구비도 지원을 해주고 예. 모니터링하는 것들도 이제 연구비를 지원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처럼 그 물을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끼고 이제 절약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뭐 움직이는 그 거버넌스들이 있는 반면에 네. 이 하와이주의 그 산림 지역이 주로 이제 산악 지역이고 예. 이 산악 지역에서가 많은 강수량을 이제 기록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원천이거든요. 네. 뭐 제주도는 이제 중산간을 포함한 한라산 고지대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인데 그 산림이 있는 이 유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거버넌스들이 구성이 돼서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하와이 그 소위 유역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런 거버넌스들이 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자들로 이제 구성이 됐고 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정부에서는 연간 한 120억 정도의 예. 뭐 활동에 필요한 거 그리고 유역 관리를 하는 데에 그 어떤 사업적 측면에서 뭐 울타리를 설치한다라든지 네. 또는 이제 무너진 펜스를 뭐 복구한다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그 소위 협업이 협치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거버넌스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물 사용량을 줄이고 아껴 쓰자는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함양량을 높이기 위해서 유역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물관리 거버넌스 활동에 대해서 그다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와미래연구원 지하수 연구센터에서 얼마 전에 생명수 2030, 50 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그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수 2030 운동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에 고기원 박사님께서 하와이주 사례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해주는 측면도 있고 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래연구원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좀 정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유엔이 3월
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지하수 보이지 않는 물을 보이게 하자 이렇게 네. 정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하수를 눈으로 볼 수 있으면은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하수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지 오염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생명수 2030, 50 운동에 대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분위기는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왜 우리가 수자원을 물을 전략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던진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마 이 운동도 성공해서 결국 전국적으로 확대가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운동이 바람직하다면 제도화도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대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죠. 예. 그렇죠. 그런 예산을 통해서 그런 운동을 또 확산시키는 캠페인도 전개할 수 있고요. 바람직하지만은 뭐 그거 못지않게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유도를 위한 그런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그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하와이주 사례를 저희가 쭉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것만큼은 제주도에서 한번 도입해보자 하는 측면을 한 30초 정도 줄여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앞서 그 하와이주의 사례를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주도 상황에서 비춰놓고 보면, 제주도가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이행에 어떻게 보면 노력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와이주가, 이미 1920년대부터 겪었던 그런 지하수 장애, 해수 침투, 수질 오염, 지하수의 하강, 이와 같은 그런 위기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와이주의 그 주정부 수자원관리위원회 이런 조직들하고 좀 네트워킹을 잘 해서 좀 꾸준히 학습을 하고 또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대로 기자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 하와이 해양 심층수를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하와이 같은 경우에도 해양 심층수 단지가 있거든요. 그 단지 안에서 양식을 합니다. 전복 양식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 양식장에서 나오는 배출수를 하와이는 그 수심 깊은 20-30m 깊은 곳으로 관을 묶고 배출수를 밖으로 좀 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물의 흐름이 세기 때문에 자연 정화가 배출수 자연 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열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로 해안도로 옆으로 해서 양식장 사용했던 배출수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지금 제주 해양에 많은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 양식장 가시는 분들 물론 많은 노력과 시간, 경제적 손실이 있겠지만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그 양식장 그 배출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서 좀 더 외해 쪽으로 취수관, 배출수관을 좀 뽑아서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계섬 지역에서 지하수를 가장 잘 관리하고 있다는 하와이주에서는 3대 지하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1990년대부터 하와이주를 벤치마킹하면서 쭉 저희들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면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와이주 지하수 관리 사례를 통해 제주의 물위기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